보이지 않는 왕국의 이야기. 몇 번째야? 7장에 점점 또 소용돌이의 바닥으로 그의 바람은 불가능했으나 여전히 그는 바라고 있었다. 톨스토이. 겨울이 깊어지고 내 병도 깊어졌다. 나는 짐과 싸웠다. 짐이 해주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중대한 의미로 다가왔다. 의사들이 해주지 않은 일들이 그랬듯이 아쉬웠다. 짐이 한 일 내 곁을 믿어준 일은 흐릿해 보였다. 혹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다. 이 문제가 당신에게도 절실하게 느껴졌으면 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까? 내가 접속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 문제가 되돌이표를 찍었다. 파트너가 도움을 주지 않고 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평가와 비난을 삼는 환자가 많았다. 도움이 되는 파트너고 해도 아픈 사람에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얼마나 자주 몰아치는지 파도를 느낄 수가 없었다. 세상에 타인을 필요하다니 너무나 필요해서 수치스러울 지경이었다. 진료비 같은 금전적인 지원도 그렇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앓는 병을 파트너가 인정해주는 일이 또 필요했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 가장 좋은 때에도 아픈 사람의 파트너로 지내기란 힘들다. 아주 가까운 위치를 해도 영원히 유리창 너머에서 환자를 지켜보아야 한다. 짐은 내가 아픈데 보인 이는 아버지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내 고통을 너무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 약한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짐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느낌 대신에 생각으로 해결을 찾는 사람이었다. 이성적이고 증거정신적이며 냉철했다. 통념을 믿지 않고 열렬히 논쟁할 사람이었다. 특히 과학을 거부하며 다른 방식의 진리를 선호하는 사람 앞에서 그랬다. 느긋하게 상대에게 맞춰주며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말하는 유형은 아니었다. 하지만 관심을 기울여줄 줄은 알았다. 돌보면은 진행이 없었지만은 수술 후에 내가 음식 구분을 대부분을 메스고 하자 예를 가지고 열을 맡았다. 이 의사의 처진을 받은 후 그 다음 달의 어느 금요일에 퇴근한 짐과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건강이 나빴고 짐은 시애틀로 짧은 출장을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다. 결과로 내 건강은 더 나빠졌다. 몸이 아프면 가슴 속 바람들이 꽉 위로 올라서 목으로 튀어나온다. 달리 할 수 없는 일이 순간 진득하고 유독한 계일이 내 몸 밖으로 미끄러져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다툼이 들이지나고 짐은 뉴욕으로 돌아왔다. 짐이 탄 비행기가 여전히 상공에 떠 있는 동안에 짐의 여자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다. 짐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짐 아버지는 뇌출혈인데 당시 의사들은 불안정한 철성 혈관종인 원인이라고 봤다. 다음날 짐의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다. 놀랍게도 몇 개월 만에 거의 회복했는데 의사는 내가 피 대부분을 도로 흡수하고 있다고 했다. 점점 나빠지는 짐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내 병은 심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 짐은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웠다. 짐의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 서글픈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2013년 1월 한 학기 동안에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자리한 클레어몬트 시내의 스크리프 대학에서 초빙 교원 자격으로 한 학기 동안 글쓰기 수업을 맡게 되었다. 한 친구가 캠퍼스에서 40분 거리인 에코파크에 게스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게 기꺼이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서 강사로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군요. 강사로. 자, 좋은 반석의 돌이 여기는 없나? 좋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자, 이렇게 이런 방문 자리를 얻다니 무척 운이 좋았다. 신이 나서
물론 나는 그 벌하고 보충제와 채소 주스 스피루린이나 메칠 비타민 B12과 엽산을 연료 삼아 움직이면서 성공적인 제어를 꿈꾸어주지만 말이다. 게스트하우스는 바람이 잘 통하고 하는 것이었다. 거실 전망창 발 앞에 작은 금귤나무가 있었다. 햇빛이 좋고 태양은 또 하나를 안심시키고, 그런데 이 새로운 도시 홀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겠다니 헛된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즐거운 미래를 꿈꾸다가 내 본래의 정신이 깨어나서 괴로웠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금귤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에서 커피를 마신 후 약간 전기 충격이 내 팔다리를 오르내리기 찌릿찌릿 또 찌릿찌릿 어디서 어떻게 왜 위팔 종아리에 허벅지 안쪽 또 시작이다 싶었다. 전기 충격은 대학 졸업 후에 처음 겪었고 이후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샤워하거나 직장에 일하는 동안에 전기 충격이 와서 다리 위아래가 실룩거리고 주차금 판매기에 기대서 종아리를 문지르면 혹시나 내가 이상한 자유행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않나 걱정했다. 전기 충격은 벼랑간 다쳤다. 30분이 지나면 또 그치곤 했다. 몇 년 동안의 전기 충격은 매해 여름에 가을에 돌아왔다. 아주 심하게 가려운 느낌이 들어서 피부과 의사를 찾았으나 이렇게 맑은 어머니를 찾아왔다. 물과 관련된 뭔가가 충격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 샤워나 수영을 하면 심한 충격이 왔다. 그래서 싱크대에서 머리카락을 감았다. 나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을 몇 명 온라인에서 찾아냈다. 물 알리기로 진단받은 사람도 있고 나처럼 젖은 소변처럼만 씻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과는 달리 나는 몇 달 동안에 몇 년 동안이나 충격이 오지 않기도 했고 물이 언제나 유발 요인이 아닌 것도 전기 충격에 관한 확실한 사실은 단 하나, 아침에 발생하며 습도가 높은 날씨에 가장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만 지난 1년 동안에 전기 충격을 겪지 않았고 어떤 문제든 간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를 바랐다. 돌아온 전기 충격은 전보다 더 강했다. 팔다리를 아주 빠르게 몸을 데우듯이 문질러야 좀 나았다. 그렇게 문지르지 않으면 충격의 감각이 점점 심해져서 타는 듯한 통증으로 발전했다. 그 주 일요일 나는 실버레이 그 지역의 선셋에 있는 세련된 연습실에서 발레 수업을 받았다. 마르고 일찍한 몸매의 금발 여성들과 함께 연습실 맨 앞쪽에 섰다. 그들은 레깅스와 80년대 풍상위로 꾸몄는데 그래서 찌릿찌릿 무시하려고 해서 드러나 천왕선의 어령을 멀어지고 나머지 또 문지르겨 또 죄를 난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로스앤젤레스 지난 2013년 봄 동안에 전기 충격은 아침마다 찾아왔고 30분 이상이 시작이 되었다. 어느 아침에 다리를 문질러하니까 작고 빨간 점이 다리를 덮었다. 그거를 검색원의 점상치를 증모세관 추리라는 것을 알았다. 문제를 암시하는 증상이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었는데 목이며 배다리까지 이제 몸에 이상한 뭔가 점상치를 생기다. 피로 또한 더 심해졌다. 자, 이게 호전 반응인가 아니면 부작용인가? 깜짝 놀라면서 깨긴 했지만 몇 초 뒤에 내는 커플은 다시 무거워졌고 차는 오른 방향으로 꺾였다. 정신이 번쩍 들며 심장이 쿵쾅대고 그날 수업에 전기 충격이 발생했다. 나는 강실응시 몸찍어 내려다가 이내 탁자 아래에서 다리를 멀리 문질렀다. 몸에 음습한 충격이 사라지며 혈감이 후 오르져 진안도했는지 오르가슴을 느끼는 기분이었다. 학생회의 선생님, 학생들은 호기심과 걱정을 표로 왜 질문을 드셨나요? 캘리포니아에서 내 일상은 규칙적이었다. 일상 일어나서 전망이 아름다운 웰시안 공원에 산책을 갔다.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오는 길에 거고 천금을 가게 국보를 찾는다. 내가 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자유들의 식품을 파는 가게다. 이곳에서 5달러짜리 자몽이나 융기 또 소금채 등등등. 지금 와서는 그 시절 그 몇 달 시간이 어쩌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스무디를 만들어서 억지로 먹어보려 했는데 산책을 위해서 오래 가렸는데 샌드백처럼 무거운 팔다리를 마지못해 움직여야 했다.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새벽이 5시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지 기절을 뻔했다. 대신 구토했다. 휴대전화를 잡고 짐이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짐에게 그냥 말 없이 전화를 받아만 달라고 부탁하며 진통제의 이브프로펜을 사러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갔다.
당청되면 내가 깨어들었지만은 짐의 경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갔다. 약국 통로 배틀거리며 이부부로 빈 두알을 먹고 잠들었다. 깨어나니 괜찮았다. 전부 다 꿈이었는지 어떤 징조였는지 잠시 궁금했다. 아이고 이렇게 이거 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뭐 반복을 했구만. 자, 이래서 곧장날 T자형 충돌 사고 났다. 내 머리가 앞뒤로 세게 흔들리고 무슨 일이 나는지 깨달은 순간에 차 부분에 완전히 부서진 광경이 들어왔다. 6cm 미만 들어갔더라도 큰일 날 뻔했다. 2주 후에 만난 의사는 내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복부 통증은 자궁 내막증과 관련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의사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30대 중반이었고 아이를 원했고 짐과 나는 2010년에 재결혼해서 아이를 갖고자 했다. 2년이 지나자 우리 빼고 친구들 모두 아이가 생겼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서 덧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임신은 가다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같았다. 그렇지만 아이를 너무나 원했으므로 상태가 좀 괜찮아지자 짐과 함께 나님 전문가를 만났다. 의사의 말이 잔인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의사의 경고 쓸쓸한 자부심을 느끼는 의사는 나처럼 고질적인 공경에 처한 몸을 되살리느라고 몇 개월이고 애쓴 경험이 없었다. 우리가 걷고 있다고 영인 길에 맞닿아서 물론 나는 내 미래의 아이에 대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학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힘겹게 뱉었다.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채소와 닭 요리를 하고 하마시 또 항염 생선기름을 스무디로 만들고 아늑한 컴퓨터. 거립된 마음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좌절하고 근심의 팁을 보고 또 심리치료를 받고 이부프로펜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늦은 오후에 힐 호스트에 있는 독립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다. 표현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병을 느끼진 않는다. 아니 모든 병이 이런 감정을 받는다. 우리 아프다는 지식은 삶의 중대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나둘 부르연 드는 전립선암을 진단받아서 활력을 얻고 심지어 정화까지 한 경험. 내 병에 취해 수전 선택은 뉴욕 타임즈의 암진단이 내 삶에 강렬함을 더했고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경험에는 활력이나 강렬함을 더하는 요소는 없었다. 영혼이 힘없이 늘어지고 활력과 의지를 꾸준히 빼앗기는 경험에 가까웠다. 실로 우리는 너저분한 연민의 대상일 수 있다. 너저분. 그러나 주변 사람과 멀어지며 머릿속으로 빠져들듯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상황은 끔찍하지 않은가? 우리가 전제를 이룬 순간에 갈구하는 마음을 잃을 때다. 우울증 환자는 안다. 저림이 바닥으로 가라앉아버린 나는 저지어부터 시를 생각했다. 누가 내 시든 심장이 부르름을 되찾으리라 생각했다. 심장 들어다 저 아래 땅속 깊은 곳으로 꽃들이 떨어지듯이 만발한 꽃들은 그 무언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떠난다. 다들 함께 모여 그 힘든 날씨 동안에 세상 모르게 남들 모르게 나도 또한 저 아래로 떨어졌다. 글을 쓰게 할 의지의 불꽃을 끌어내는 일이 점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 힘든 시간도 내 죽은 듯이 지났다. 여전히 내가 나인 척 연기하고 있다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았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나는 누구인가? 짐은 내게 충실한 마트였으나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다. 병든 나는 머나먼 북쪽 왕국에 버림목겼고 그래서 화가 났다. 사람들 머리를 다시 잡고 싶었다. 울적했던 시절을 내가 문제라서 건강이나 문제 계속 생각했다. 건강이 이 모양인 것은 아마 성격 문제겠지. 오래되자 짐이 내 곁으로 와서 짐을 챙겼다. 하나사지 유적 가운데서 한 곳에서 암석 안쪽 깊이 자리 잡은 거주지를 보기 위해서 가파른 협곡 바다로 내려갔다. 예정보다 늦게 출발했고 해는 또 다시 협곡으로 들어갈 때 태양은 제 힘을 다 쏟아내고 목표 지점에 3분위까지 왔을 때 물을 다 마셔버렸다. 차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짐에게 말하는데 베른간 시작점에서 1km 남겨놓고 탈수로 죽었다는 도보 여행자들 이야기가 생각났다. 줄곧 운전을 맡아 했던 짐은 그려진 얼굴로 제대로 보다가 한숨 쉬었다. 짐은 웃음을
의사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수장 선택의 선을 빌리자면 우리 사회는 아픈 여성에 관해 오래동안 가혹한 환상을 품어왔다. 미국 자가면역 관련 진료진 소설에 따르면 경로의 초기 단계에 건강염려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자가면역 진단자가 45% 넘었다. 건강이 한창 나빴던 시절에 가족 모임에서 만난 내 조부모는 200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대고모가 자신의 건강이 나쁜 것을 대단히 즐겼다고 이야기했다. 여성이 원인 모를 병을 앓으면 건강염려증이라고 짐작하곤 한다. 현대학 기본의 의사들은 불확실성을 실현하는 데 여성을 향한 사회의 무의식적인 편견도 여전하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정서자들은 모호한 증상을 불안 혹은 우울의 신호로 쉽게 간주한다. 이 사람도 그런 환자가 있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인터넷 글에서 여성들을 통해서 의사가 별 문제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한밤중에 신짐이 심장이 쿵쿵 뛰어서 어느 속에서 깨어난 순간에 의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아프기 전에는 그 얘기는 알고 젖을 줄 알았다. 객관과 음격 그 자체인 과학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연구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성과 성정체성이 일치하는 남성이 수컷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다 보니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별에 따르면 신진대수와 체지방 함량, 효소활동의 차이 때문에 의학범에도 다르게 반응하는데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 결론은 예상치 못한 측면이 중요하다. 의심이 여지없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바뀐 것은 거의가 없었다. 결과 식품의 약국이 어떤 약물을 승인해도 그 약이 성에게 유달리 해롭다거나 승인된 용량과는 다른 용량을 처방해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런 사례 가운데서 하나가 수면제 앰비엔이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앰비엔 분해 속도가 무척 느려서 복용한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면 차 사고가 났다. 2013년 앰비엔의 여성 권장량을 놀랍게도 50%나 줄이라고 제조사에 명했다.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서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건강성 위험이 발견되어서 시장에서 퇴출한 약은 열의 8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해로웠다고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의 저자 마이아 디센베리가 밝혔다. 성별 차이가 약의 효과 차이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밝혀내는 연구는 현재 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여성 건강 연구를 경시한 데에 그치지 않았다. 아픈 여성의 치료에도 실패했다. 이렇게 심근경색 증후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 여성들이 심장 도관 수술을 남성들의 절반만큼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성이 자신의 증상을 전해도 의사가 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을 호소하면 그 증언은 객관적으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단단한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통계는 불충분한 치료와 어진 또 유세 여성 환경에 훨씬 적나라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죠. 영국 찰스 미란다 브리커는 어느 집단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을 전반적인 부정이라고 한다. 윤리적인 외로움이라고 동명이책에서 명명한 고통. 킨스에 사는 28세 콘텐츠 마케터 다이애나는 나와 인터뷰하던 무렵에 의사들이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만성질환을 겪고 있었다. 내가 정성을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그렇게 많을 수 있다니. 여성은 몸이 아파도 사실은 병을 꾸미는 것이거나 심신증이라는 식의 사고는 역사가 길다. 그렇게 있다. 심신증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히스테리아라는 단어는 고대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경험자와 세계 맨 처음 생겼다. 불안과 떨림 증상, 심지어 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병으로 히포크라테스에 따르는 원인은 처공의 이동이다. 19세기 후반에는 히스테리 진단이 늘어난 추세였다. 빅토리아 참정권 의사의 신경계와 자궁이 밀접한 관계로 봤다. 신경계와
여성의 재생산체계의 선물이자 재수를 강조했고 여성의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재생산체계가 신체 건강의 원천이라고 믿었다. 사일러스 위어 미첼은 지금까지도 악명이나 분휴식 치료를 개척한 의사로 시간을 내어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만으로 물론 이 개념을 재료로 끌고 온 사람은 프로이트다. 앞서 언급한 해링턴 마음은 몸으로 한다. 해링턴은 이제부터 신체의 부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의사의 해석은 당연히 환자의 해석을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의사는 여성 증상의 전문가가 되었다. 여성 본인이 정말 아프다고 주장할수록 완고하고 부정적인 전시적인 문제, 억압 등의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는 증거로 보기 쉬운 체계가 완성되었다. 히틀러는 프로이트식 사원은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사정적인 편견은 오늘날도 여성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을 쓴 동안에 일면식도 어떤 남성 저널리스트가 병에 관한 내 쌤의 편을 거는 이메일 여러 통을 불쑥 보내왔다. 내가 본 이유는 사실 억압된 감정 때문인데 이를 인정할 용기가 없다고 우겼다. 좋은 사람의 사상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그의 의견은 전 산호의 사상조차 왜곡한 것이로 내게 어떤 식으로든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한 상대가 있지 않을 정도의 거절하니 그런 거절이 말로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증거라고 고집을 피웠다. 일부 페미니스트 사상가는 19세기 여성이 앓은 병의 역사를 여성의 역할이 제한된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으로 재해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작업은 원인 불명의 질병이 애초에 심리적인 문제일 때가 많다는 의학의 믿음을 고치는 데 일조했다. 여튼 다시 읽기 작업에는 여성을 아프게 하는 요인으로 성적 욕망을 승화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정책을 한다. 학자들의 작업은 가정과 사회 내 무력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외상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그렇지만 히스테리의 사회 심리적인 근원을 강조하다 보니 여성들이 사실은 생물학적인 질병을 앓지 않았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심지어 이런 2세대 백인 페미니스트들 다수에서 여성의 몸은 주로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트라우마의 장소일 뿐 여기 밝히지 못할 기준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더 나아가 이런 식의 재구성은 여성이 제 몸에 관해서 정은에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가면역 섬유 근육통, 만성 라인병 근육통, 만성 피로, 히스테리에 해당한다. 남자친구 문제인가요? 로스앤젤레스한 의사가 내게 친구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 작품을 전시한 적도 있는 뛰어난 예술가다. 고속도로 차 사고를 겪은 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의사를 찾은 것이다. 그 사고로 해서 신경계에 복합장애가 왔다. 작업을 흥건해야 했다. 대신 모임을 한 만큼 작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1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 현재 친구는 거의 다 나왔고 원하는 크기의 작업을 해낼 수 있다. 최근에 만났을 때는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다.